제가 인지적 왜곡을 배우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인지적 왜곡이에요. 그건 바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인지적 왜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should thinking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난 공부해야 돼. 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신난 유튜버가 돼야 돼. 이런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인지적 왜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는 사실 많이 없어요. 없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인지적 왜곡이 아닌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바입니다. 오늘은 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 연구가 완벽주의자 분들의 정서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 인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를 비교했던 연구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파트인 완벽주의자 분들의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 해요. 오늘도 책 소개로 먼저 시작할까 해요. 필링 굿이라는 책은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읽어보셨거나 한 번쯤 이야기는 들어봤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작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 백이 추천사를 썼을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울증을 야기하는 다양한 인지적 왜곡들을 소개하고 그런 인지적 왜곡이 어떻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의 교과서급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이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한데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전 솔직히 실제로 우울증이 있을 때 이 책을 읽는 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읽어볼 여력이 없다? 오늘 제가 최대한 완벽주의자 분들에 맞춰서 인지적 왜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일단 심리학에서 인지행동 이론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사를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쓰는 이론적 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적 틀이 바로 인지행동 이론일 것 같아요. 이 인지행동 이론은 인간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봐요. 심리학자들한테 마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눠서 보는 심리학자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눠서 보면 이 감정과 생각,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제가 완벽주의에 대한 책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벽주의에 대한 원고를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아, 이건 너무 잘못됐어. 이 방향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심리학자가 아니야. 나는 충분히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당연히 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막막해지고 압도된다는 감정이 들죠. 이 감정이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행동을 해요? 핸드폰을 하면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무한 자료 서치를 하거나 또는 그냥 원고를 안 쓰는 그런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요, 다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이렇게 회피하는 걸 보니까 진짜 나는 좋은 심리학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시 감정이 들 수 있고 또 이 감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 보니까 역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행동이 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심리학자들은 좀 행동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정서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생각을 바꾸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하기도 하죠. 제가 했던 연구도 완벽주의자분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생각에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를 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연구였고요. 심리학자들이 처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나는 부적절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보였고 실제로 이 생각이 우울증을 지속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을 둬서 나온 게 이 인지적 왜곡을 한번 수정시켜보자 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지행동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왜곡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경에 금이 가면 어떨까요? 혹은 색이 입혀지면 어떨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인지적 왜곡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어떤 생각의 틀들을 이 인지적 왜곡이라고 개념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인지적 왜곡을 알아차리고 내 안경에 금이 갔구나. 안경의 렌즈를 깨끗한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지적 왜곡을 인식하고 바꾸는 연습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벽주의자분들이 정말 자주 보이는 인지적 왜곡 10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완벽주의자분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지적 왜곡 1대장은 저는 흑백사고라고 생각해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다름없어. 완전히 성공한 게 아니면 실패한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인생에는 100점과 0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무수한 점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완벽주의자 분들은 내가 생각한 기준을 완벽히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흑백사고의 문제는요, 내가 70점을 맞았을 때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70점을 맞은 거잖아요. 내가 잘한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나한테 70점이 0점이나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이 70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차피 70점 받을 바에야 포기하자. 그냥 0점 받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70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자주 흑백사고를 사용하는 것 같다. 완전히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이야. 혹은 완전히 성실하지 않으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자주 사용하신다면 그 사이에 무수한 스펙트럼 사이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스케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관되는 개념일 수 있어서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선택적 사고입니다. 선택적 사고는 나쁜 것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좋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인지적 왜곡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모르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라고 무시를 한다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강점은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약점에 천착해서 그 부분만 계속 파다 보면은 당연히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을 갖기가 힘들겠죠. 선택적 추상화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선택적 추상화는 내가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험을 잘 보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았을 때 이번 시험 쉬웠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시험을 못 봤을 때는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인지적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과도한 일반화도 완벽주의자 분들이 자주 보이는 인지적 왜곡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 실패했을 때 나는 늘 실패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패하고 힘든 일들을 겪고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내가 잘못했던 것들만 떠올리면서 역시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죠. 특히 저는 관계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다거나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럴 때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리도 없는데 한 번의 실패로 나의 대인관계 능력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 나는 늘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과도한 일반화죠. 이 과도한 일반화는 파국화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파국화는 이 하나의 실패 사건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가장 나쁜 결과까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
있어. 그런데 내가 과도한 일반화를 해요. 아, 나는 늘 누군가에게 거절받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 파국화가 얹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거야. 그러면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겠지. 그럼 앞으로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거야. 라고 굉장히 파국적으로 한 번의 거절에 독거노인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인지적 왜곡 중에 파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모든 일에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화라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개인화는 모든 일들의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만약에 제 영상에 악플이 달렸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개인화라는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면 아, 역시 내가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나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라고 그 화살을 저한테 꽂을 수 있겠죠. 일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도 아, 그거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마저 다 내 탓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인지적 왜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화와 함께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통제력에 대한 오류예요. 나는 후회를 너무 많이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개인화와 통제력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제력에 대한 오류는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왜곡이에요. 이게 왜 인지적 왜곡이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보이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때도 그 정보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100% 통제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인화와 통제력에 대한 오류를 자주 범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여기에 기여했는가를 이 책임감을 한번 100%로 나눠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에는 내가 한 역할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분명히 내 사수가 기여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수의 전체 팀장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모두가 그 일에 조금씩 다 기여를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실수나 일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100%를 나눠 봤을 때 과연 이 100%가 전체 다 내 책임인가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오류는 정서적 추론이라는 오류예요. 이건 어떤 인지적 왜곡이냐?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내가 나를 쓰레기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심리학자야 라고 느낀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심리학자가 되는 게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심리학자야 라고 느낀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를 기반으로 추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서가 늘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 감정들은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사실과는 구분돼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기법이 바로 정서, 생각과 거리두기죠. 내가 느끼는 건 그냥 내 감정일 뿐이야. 그리고 내 생각도 사실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치료들. 유명한 게 이제 수용전념. 수용전념 치료 기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정서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저 느낌과 생각일 뿐이지 팩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인지적 왜곡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심술이에요. 독심술은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궁예처럼. 예를 들어 제가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지금 내 발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대학원생이에요. 지도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지도교수님이 메일이 안 오거나 혹은 메일이 굉장히 딱딱하게 와.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나요?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라는 것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저 사람이 실제로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내가 물어보고 확인해도 나는 사실 모른다 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인지적 왜곡을 배우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인지적 왜곡이에요. 그건 바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인지적 왜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should thinking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난 공부해야 돼. 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10만 유튜버가 돼야 돼. 이런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인지적 왜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는 사실 많이 없어요. 없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인지적 왜곡이 아닌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원태 형태로 바뀐 게 인지적 왜곡이 아닌 형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인지적 왜곡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다가 부정적인 정서가 확 드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너무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막막하거나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촉발시킨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있거나 혹은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바라봤을 때 다양한 촉발 사건이 감정을 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한 믿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집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쁘지? 자, 촉발 사건. 집을 둘러봤다. 근데 거기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집은 깨끗해야 되는데, 집은 마음의 거울이라는데, 혹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집에 사는 걸 보니 진짜 나도 엉망인 사람인가 보다 라는 다양한 믿음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집을 치우냐? 안 치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집도 치우지 않고 그냥 기분만 나빴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촉발 사건이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집은 깨끗해야 돼? 아니면 나는 게으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집은 꼭 깨끗해야 되나? 다르게 바라볼 여지는 없나? 집이 깨끗하면 좋죠. 하지만 집이 더럽다고 내 기분까지 나쁠 이유가 있을까?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는 게으른 걸까? 사실 하루를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너무 기력이 없어서 집을 치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게으르다고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쩌면 직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나에 대한 이해나 수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 지금 내가 직장에서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까지 치울 여력이 없구나. 그러면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집이 좀 더럽더라도 그냥 내가 사용하는 공간만 좀 대충 치우면서 살고 나중에 시간이 생길 때 좀 치워봐도 괜찮겠다 라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지적 왜곡을 나 혼자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틀들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인지적 왜곡 수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대상이 바로 챗GPT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저만의 인지적 왜곡에 갇혀있을 때 챗GPT한테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건강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다른 생각으로 바꿨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어플을 통한 도움을 받는 건데요. 디스턴싱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은 생각이 팩트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만드셨고 유튜브에서 디스턴싱이라고 찾아보면 관련
강의들도 나오고 또 오픈 채팅방에 디스턴싱 채팅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근거를 기반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서 좀 믿고 사용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체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기법들이 어플 안에 잘 녹아져 있어서 그냥 정말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고 또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에게 발생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구나 라고 인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딱 두 가지. 내가 기분이 나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확인하고 그 생각이 인지적 왜곡은 아닌지 그 생각을 조금 더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대안적 사고를 연습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벽주의자분들이 자주 보이는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사실 이거는 완벽주의자분들만 보이는 인지적 왜곡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어느 정도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보이는 인지적 왜곡을 10몇 가지로 정리할 정도로 정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지적 왜곡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나 인지적 왜곡을 하고 있어? 나 인생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북목처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지적 왜곡을 조금씩은 한다. 그런데 거북목으로 살면 안 좋겠죠? 조금씩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더 바른 자세로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인지적 왜곡들을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진행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 연구를 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점들, 반성하는 부분들, 만약에 완벽주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자비를 연구하거나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분들은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영상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